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고도 웃지 않던 남자.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주인 강도윤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비 오는 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허름한 골목의 작은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국밥을 내려놓던 자그마한 아이. 그 아이의 목에서 흔들리던 작은 목걸이 하나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떨어졌어요. 이내 두 눈에서는 까닭 모를 눈물이 후두둑 흘러내렸지요. 낯선 아이의 목걸이를 보고 그 자리에 무너져 오열한 겁니다. 대체 저 작은 목걸이가 무엇이기에 천하의 강 회장을 이토록 울게 만든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댓글창에 짧은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잘 듣겠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사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긴 탁자 끝에서 강도윤 회장은 마지막 서류 위에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이 방금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 것이었죠.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 일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겁니다. 옆자리에 앉은 임원이 상기된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수 소리 속에서 말없이 창가로 걸어갔지요. 올해 36,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어요.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 사람.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 늘 찬바람이 드나드는 것 같았죠. 그는 무심코 왼쪽 손목을 매만졌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시계 대신 낡고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채워져 있었어요. 가죽줄은 색이 다 바랬고 유리에는 잔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빌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물건이었죠. 그런데도 도윤은 10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이 시계를 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차가운 시계 유리를 쓸어내릴 때마다 그의 눈빛이 잠시 가늘게 흔들렸어요. 그때 비서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은 축하 만찬 자리입니다. 모두 회장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됐네. 혼자 좀 걷고 싶어. 비서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밖에 비가 오는데요. 기사도 그만 들여보내게. 혼자 가겠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죠. 도윤은 외투깃을 세우고 빌딩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어깨 위로 툭, 툭 떨어져 내렸어요. 번쩍이는 도심을 등지고 그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큰 길을 한참 벗어나자 점점 좁고 낡은 골목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젖은 바닥에서는 흙냄새와 빗물 냄새가 함께 피어올랐어요. 낮은 처마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빛바랜 간판에는 국밥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이 뽀얗게 서린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오는 듯 했죠. 도윤은 자기도 모르게
그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두근 하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그의 두 발을 그 자리에 붙들어 메었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손을 천천히 뻗어 차갑게 식은 문고리를 가만히 잡았지요. 손끝에 닿은 쇠고리의 차가운 감촉이 묘하게도 오래전 어느 날의 기억을 불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삐걱하고 낡은 문이 열리자 따뜻한 김과 구수한 냄새가 한꺼번에 도윤을 감쌌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몇 안 되는 낡은 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손으로 쓴 차림표가 누렇게 바른 채 붙어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가 보글보글 정겹게 울렸지요. 도윤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외투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또르르 떨어졌어요. 그때 작은 발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뜨거운 뚝배기를 야무지게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손님, 추우셨죠? 국밥 나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하고 어른스러웠어요. 도윤은 그 작은 손이 어찌나 다부진지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질 뻔했지요. 아이가 허리를 숙여 뚝배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옷깃 사이로 작은 목걸이 하나가 달랑 흘러나와 흔들렸어요. 그 순간 도윤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반쪽짜리 반달 모양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10년 전 그가 밤을 새워 직접 깎고 다듬어 사랑하는 사람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 목걸이였어요. 도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고 등골에는 서늘한 기운이 쭉 흘러내렸지요. 그는 마른 침을 힘겹게 삼켰습니다. 얘야,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도윤의 목소리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갈라져 나왔어요. 아이는 갑자기 달라진 손님의 얼굴에 흠칫 놀랐습니다. 작은 손이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감싸쥐었어요. 이거요? 우리 엄마가 남겨준 거예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아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경계하듯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거라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쿵 하고 내리꽂혔어요. 순간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참을 새도 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후두둑 흘러내렸지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낯선 손님이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자 아이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손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이는 작은 손을 우물쭈물 내밀다가 다시 거두어들였어요. 도윤은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작은 목걸이만을 흐려진 눈으로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 목걸이가 왜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는지 그 답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두려웠어요.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는 그 순간이 왜 이리도 사무치게 떨리는 걸까요? 흐려진 눈으로 목걸이를 바라보는 도윤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가진 것을 모두 숨기고 살던 재벌가의 후계자였지요. 도윤은 사람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감춘 채 작은 야학에서 봉사를 하며 지냈어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이수진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늘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을
도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지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하나뿐인 우산을 나눠 쓰고 골목을 걸었어요. 도윤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겨울밤 도윤은 며칠을 꼬박 세워 만든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반달 모양의 목걸이 한 쌍이었습니다. 수진 씨, 이건 똑같이 생긴 반쪽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내가 평생 간직할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지요. 수진은 그 목걸이를 받아들고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도윤 씨,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욕심이 나네요. 평생 곁에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반달 하나씩을 나눠 걸며 평생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정체를 알게 된 집안에서 두 사람을 거세게 갈라놓기 시작한 거예요. 격이 맞지 않는다. 저런 천한 식당 여자가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한 일이냐. 집안 어른들의 차가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수진을 지키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싸늘한 얼굴로 그를 불러앉혔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라. 그 여자 돈 받고 진작에 떠났다.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린 거야. 고모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에 도윤의 등골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로 수지는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연락도 편지도 그 어떤 소식도 없었어요.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이 배신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그는 수진을 원망하며 그렇게 모진 마음으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단 하나뿐인 반달 목걸이가 한 아이의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셔츠 안쪽에는 그가 평생 간직해온 또 다른 반쪽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두 개의 반달이 만나면 하나의 둥근 달이 되는 목걸이. 그렇다면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수지는 정말로 돈을 받고 떠난 것이 맞을까요? 도윤의 마음속에 10년간 굳게 믿어온 그 모든 기억이 어쩌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는 반드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다시 그 좁은 골목을 찾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국밥집 문을 열자 이번에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그를 맞았습니다. 예수는 훌쩍 넘긴 듯한 박순자라는 이름의 주인이었지요. 순자는 행주로 탁자를 닦다가 손님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도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순간 순자의 손길이 우뚝 멈췄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묘한 직감이었어요. 어서 오시오. 그런데 손님, 어디서 뵌 분 같기도 하고. 순자는 경계하듯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일하던 아이가.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킨 뒤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행주를 쥔 순자의 손이 거짓말처럼 딱 멈춰버렸습니다. 주름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대기,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시오?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어요.
뚝배기 끓는 소리마저 멈춘 듯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지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는 그 아이는 내 딸이요. 하나뿐인 내 자식이었소.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자의 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10년 전이었지. 그 애가 만삭의 몸으로 혼자 날 찾아왔소. 비를 쫄딱 맞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서. 순자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누가 아버지냐 물어도 그저 웃기만 합디다. 좋은 사람이라고 미워하지 말라고만 하더이다. 도윤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어요. 그런데 그 모진 것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순자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새끼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렇게 눈을 감았소. 우리 서아는 엄마 얼굴도 모르는 아이라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홀로 비를 맞으며 걸었을 그 길이 눈앞에 선연히 그려졌어요. 자신이 배신이라 믿었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그런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설마 혹시 아버지가 당신이요? 도윤은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인적이 끊긴 회사 자료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오래된 서류 더미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10년 전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손끝에 닿는 누런 종이의 까칠한 감촉이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윤의 손이 한 서류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빛바랜 봉투 속에서 나온 것은 두 장의 낡은 문서였어요. 하나는 정착금 수령 확인서였고 다른 하나는 잦은 행방불명 신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수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도윤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서류에는 수진이 거액의 돈을 받고 스스로 떠났다고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 고모가 했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서명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어요. 수진의 글씨를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또박또박 눌러 쓰던 그 정갈한 글씨를요. 그런데 서류에 적힌 서명은 삐뚤빼뚤하고 어딘가 어색했어요. 회계 흐름도 받침을 쓰는 버릇도 전혀 달랐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려왔지요. 이건 수진 씨 글씨가 아니야. 누군가 흉내낸 거야.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거짓 서류를 꾸민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도윤은 서류 맨 아래에 찍힌 작은 결제 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어요. 10년 전 싸늘한 얼굴로 그 여자는 떠났다고 말하던 고모 강미경. 자신의 아들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도윤이 평범한 여인과 가정을 꾸린다면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될 터였어요.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수진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그러고도 만삭의 그녀를 매몰차게 내쫓고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이었지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도윤의 눈앞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자놀이에 핏대가 불끈 솟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고모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가까스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눌러 삼켰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교활한 고모가 또다시 증거를 감출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는 차갑게 식은 두 눈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어요. 저 국밥집의 어린 서아가 정말로 자신의 핏줄인지부터 조용히 확인하는 것. 도윤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서아가 마시던 음료수 컵을 조심스레 챙긴 것은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들고 조용히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그는 단 한 끼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천장만 바라보다 동이 트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지요. 마침내 결과가 담긴 봉투가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작은 봉투를 한참 동안이나 열지 못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습니다. 봉투를 쥔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가늘게 떨려왔지요. 이 안에 담긴 한 줄의 글자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결과지를 펼친 순간 도윤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가 두 눈에 박히는 순간 그의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목구멍을 비집고 터져나오는 울음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으윽, 다 큰 사내의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지요. 뜨거운 눈물이 결과지 위로 뚝뚝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서아는 그토록 작고 야무진 그 아이는 틀림없는 자신의 딸이었어요. 그가 배신이라 믿으며 등을 돌렸던 그 10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핏줄은 비좁은 국밥집 한켠에서 홀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얼굴도 모른 채 작은 손으로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면서 말이지요. 생일에 케이크 하나 못 받아봤을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도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자리에 아빠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는 결과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짐승처럼 흐느꼈어요. 수진이 홀로 견뎌야 했을 외로움과 두려움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자책의 무게가 천근의 바위처럼 그의 온몸을 짓눌렀어요. 얼마나 오래 울었을까요? 창밖이 어슴풀에 밝아올 무렵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어느새 다른 빛이 서려 있었어요. 슬픔의 자리에 서늘한 결심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는 셔츠 안쪽에 걸려있던 반쪽짜리 반달 목걸이를 꺼내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이 반쪽을 서아의 목에 걸린 나머지 반쪽과 맞춰줄 차례였어요. 흩어진 두 개의 반달이 만나 하나의 둥근 달이 되도록 말이지요. 도윤의 두 눈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내가 다 바로잡을게. 우리 서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빼앗긴 것을 되찾고 빼앗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품에 넣고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기나긴 밤이 지나고 진실을 향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큰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번쩍였지만 공기는 차갑기만 했어요. 도윤은 가장 안쪽 상석에 앉아 말없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이윽고 도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10년 전 묻혀버린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좌중이 일순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봉투에서 빛바랜 서류 2장을 꺼내 탁자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저만치 앉아있던 고모 강미경이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다 지난 일을 못하러 끄집어내. 망령이라도 든 게야? 미경은 부채질을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이 서류, 고모님께서 만드신 게 맞습니까? 이수진이 돈을 받고 떠났다는 이 종이 말입니다. 그래. 그 여자가 제 발로 떠난 게지. 거기 그의 서명도 떡하니 찍혀 있지 않으냐. 미경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윤은 또 다른 봉투에서 새로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여기 필적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서명은 이수진의 글씨가 아닙니다. 그 말에 미경의 부채질이 우뚝 멈췄습니다. 전문가 3명이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흉내낸 가짜 서명이라고요. 도윤은 이어서 당시 정황을 담은 증거들을 하나씩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은행 기록, 옛 직원의 증언, 그리고 조작된 신고서의 날짜까지. 증거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정말이냐? 그럼 그 처자가 억울하게 쫓겨났단 말인가?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미경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부채를 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고모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고모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내치셨습니까? 미경은 도윤의 서슬 퍼런 눈빛을 피하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건 다 이 집안을 위한 일이었다. 그런 천한 것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꼴을 내가 어찌 보고만 있어. 미경은 끝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집안을 이어야지.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여자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도윤이 2 주먹을 부르르 떨며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천한 여자가 고모님이 그렇게 멸시하던 그 사람이. 도윤의 2 눈에서 뜨거운 것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를 낳다가 병원도 못 가보고 혼자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거실에 내리꽂히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미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진실이라는 칼날이 마침내 10년간의 거짓을 향해 겨눠진 것이었지요. 며칠 뒤 회사의 가장 큰 회의실에 이사진과 친족들이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긴 탁자 위에는 도윤이 밤을 새워 정리한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도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10년 전의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갔습니다. 위조된 서명, 조작된 신고서, 그리고 거액의 돈이 오간 은밀한 거래까지요. 스크린에 증거가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좌중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강미경 이사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거짓으로 이 집안의 핏줄을 10년간 길에 버려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경에게로 쏠렸습니다. 미경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다 모함이야. 증거가 다 조작된 거라고. 그녀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누구 하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의 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경에게 넘어갈 뻔했던 후계 구도는 그 자리에서 깨끗이 백지화되었어요. 자기 아들을 회장 자리에 앉히려던 그녀의 오랜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지요. 미경은 회사의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평생 누려온 권력과 명예가 모래성처럼 와르르 허물어져 내렸어요. 게다가 도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사사로운 복수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문서 위조와 무고, 그 모든 죄를 법의 절차에 따라 묻겠습니다. 도윤의 흔들림 없는 선언에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경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끝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도윤의 바짓단을 붙잡고 매달리듯 울부짖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아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러는 게냐? 미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처량하게 울렸어요. 하지만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에게서 등을 돌릴 뿐이었지요. 도윤은 자신의 바짓단을 붙든 미경의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손이 이제는 늙고 초라하게만 보였어요. 고모님이 짓밟은 그 사람도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을 겁니다. 도윤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했지요. 그는 천천히 미경의 손을 떼어내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는 그녀에게 내어줄 눈길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미경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가 향할 곳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차가운 거짓의 세상을 등지고 그는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 골목,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작은 국밥집으로 말이지요. 도윤이 국밥집 문을 열었을 때 순자는 평소처럼 뚝배기를 닫고 있었습니다. 문가에 선 도윤의 얼굴을 본 순간 순자는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 앞에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일어나시오. 순자가 놀라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사장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의 거친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서아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수진이의 아이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끝내 울음으로 잠겨들었어요. 제가 어리석어 그 사람을 의심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주름진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딸을 거두어 이렇게 곱게 키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순자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되었소, 다 되었소. 이렇게 와주었으니 우리 수진이도 이제 눈을 감겠지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어요. 영문을 모르는 서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걸음으로 그 작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굽혀 서아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서아야, 아저씨가 말이다. 도윤의 입술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어요. 아저씨가 너의 아빠란다. 서아의 동그란 두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목에 걸린 반달 목걸이를 꼭 움켜쥐었어요. 도윤은 셔츠 안쪽에서 나머지 반쪽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두 개의 반달을 가만히 맞대자 하나의 둥근 달이 완성되었지요. 서아의 작은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열렸습니다. 아빠. 태어나 처음으로 불러보는 그 말이 아이의 입에서 조심스레 새어나왔어요. 엄마가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미어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참지 못하고 작은 서아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래, 아빠야. 미안하다, 우리 딸. 이제 아빠가 어디도 안 갈게. 도윤의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서아도 작은 팔로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도 행주로 눈가를 훔치며 함께 울었습니다. 김이 뽀얗게 서린 작은 국밥집 안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따뜻하게 번졌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이는 그렇게 10년 만에 아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국밥집은 더 이상 누구도 외롭지 않은 따뜻한 집이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든 걸 가진 회장님의 눈물 한 방울이 결국 잃어버린 핏줄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란 어린 서아는 그렇게 10년 만에 아빠라는 따뜻한 이름을 얻었지요.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진실은 끝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핏줄의 정이란 그 어떤 거짓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따뜻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느 장면이 가장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도윤 회장처럼 오랜 세월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마음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성껏 읽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보라빛 하루 사연이었습니다.